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대응이 어땠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려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열어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생산했다 하더라도 이걸 공문 형태로 다른 부처나 기관에 보냈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국방부나 해경에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다면 별도 절차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당장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보낸 모든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정략적인 공세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통령실이 발송한 공문은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청와대가 부처에 보낸 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내린 여러 가지 보고문들, 공문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당내 TF를 가동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대응이 좀 지나치게 너무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요. 이 문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진상 파악은 대통령 기록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당장 국방부와 해경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반격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여권의 어리석은 장난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피격 공무원 유가족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의 김윤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도 봤지만 이제 행정안전부가 내린 유권 해석을 보면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라도 공문 형태로 된 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차 문건은 아니어도 2차도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게 있었잖아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시신 소각과 관련한 어떤 지침을 내렸었는데 이것도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개가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앞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닷새 뒤인 2020년 9월 27일 국방부가 당시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당시 그 지침에 따라 국방부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로 바뀌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목요일 국방부 현장 조사에서 그 지침의 당사자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었죠. 예. 방송 직전 하 의원과 전화통화가 됐는데요. 하 의원은 서 전 차장의 지시 문건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간 인트라넷을 통해 전해졌고 현재 국방부에 그 문건이 존재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행안부 유권 해석대로라면 이 문건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지침을 내렸는가, 왜 내렸는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는 얘기인데 그 국방부 인트라넷에 있는 문건 말고도 다른 문건들도 있잖아요.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또 청와대 안에서만 공유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3분의 2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공개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떤 부처의 문건으로 지시를 내렸고 그 문건들이 부처에 남아있다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만약 문건이 아닌 구두로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해당 부처는 관련 검토 지시 사항이 담긴 내부 회의 문건을 만들 겁니다. 이 문건들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은
공개가 가능하겠죠. 예. 자, 당시 또 군이나 정보기관이 보고했던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모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네, SI라고 불리는 이 특별 취급 첩보 때문인데요. 감청 등으로 수집한 SI가 유출되면 우리 군이 어떤 정보 자산으로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통신 주파수라면 북한이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현 정부 모두 이것만큼은 공개 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SI는 한미 정보당국의 공조로 확보하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정보 파트너인 미국과의 협력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된다 해도 SI는 예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 여당이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하려는 문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측은 이대준 씨가 이 실종되고 피격된 2020년 9월 23일 이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24일부터 국방부의 보고서 이 기조가 확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 즉 그 회의록이 이번 논란의 전후 맥락을 담고 있는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SC 회의록이 만약 이 국방부 등에 접수되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이제 민주당이 절대로 국회 동의는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이거 말고 이제 그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잖아요. 이제 여당 야당이 같이 이걸 먼저 공개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그 2020년 당시죠.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국방부 보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월북에 공감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하지만 의혹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왜 서둘러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그런 보고와 발표를 했느냐 이겁니다. 유족 주장대로 월북 끼워 맞추기가 있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이겠군요. 지금까지 김윤수 기자였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윤리위 징계 문제로 수세에 몰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지 관심이 크죠. 이 대표의 전략을 가늠해 보면요, 윤심, 개혁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이든 정부든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부도 항상 그렇고 당이라는 것도 개혁 동력이라는 건 유한한데 그 유한한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나 당이든 아니면 신정부든 이런 것들을 실기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흰머리 세 가닥 사진을 올린 이 대표의 SNS를 두고 당내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스트레스는 없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되는 만큼 당 안팎의 견제에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윤심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표는 회동 자체에는 말을 아끼며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가지고 윤리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부적절하다. 대통령실과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밝힌 것처럼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인사들의 반이준석 전선도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이 내일 활동을 재개하는데 안철수 의원도 참석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장 의원의 모임에 대해 활동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출국해 첫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본격적인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끝까지 관심을 모았던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송천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설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에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확정됐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초반이었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당초 검토됐던 약식 회담, 이른바 풀 어사이드 형식으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짧은 시간 만나더라도 의제가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상황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양국 현안을 풀어가는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개 정상급 회담과 면담을 갖고 원자력 발전, 반도체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번 스페인 방문에 동행합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관라만찬과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스페인 왕궁이 주최한 문화 행사와 오찬에 참석하며 국제 무대 첫 데뷔전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러분들랑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이재명 의원이 새벽에 뭘 했을까요? 새벽에 팬 서비스를 했다. 밤새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다고요? 네, 이재명 의원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했는데요. 네. 한복을 왜 입었냐는 질문에 양반 흉내 내봤다고 답했고 한 지지자가 과거 사진을 올리며 이 머리 다시 하실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묻자 결코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당내에서는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좀 반대 행보거든요. 지지자들하고 SNS 소통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이어진 민주당 1박 2일 워크숍 다음 날 이런 소통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의원 측에서는 개딸과 소통은 일종의 팬 서비스라며 때가 될 때까지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삼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의원이 지지자들을 내세워 불출마 요구에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원래 가족들 사이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절실하게 알겠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내가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걸로 들립니다.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해야 된다는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재명 의원이 속으로는 결심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 의원 전당대회 출마 질문에는 침묵을 하는 대신 최근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중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내 편인데 내 편 아닌 노래 가사하기도 했는데요. 양양자 의원이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야 협치와 산업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승화시키겠다고 홍보에 나섰고 양 의원도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이고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면서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양양자 의원이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반도체랑 인연이 있긴 한데 사실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무소속인 양 의원을 영입한 이유가 뭘까요? 예, 양양자 의원 지난 20대 총선 때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직접 영입을 했는데요. 삼성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 임원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출신이 어디든 학벌이 어디든 죄송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저렇게 눈물의 입당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이 법안을 반대하면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양 의원은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에 비난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는데요. 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파란 옷을 입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지만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내가 돌아가려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검수완박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 갔는데 제가 여기다가 있다가도 저쪽에 가면 저쪽에 있다가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나랑 비슷하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쪽 저쪽 간 보는 거냐는 공격도 나왔지만 예. 양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 보좌진들 반응이 저랬다고요? 네, 최강욱 의원 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 등으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징계받았죠. 예. 문제가 됐던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보좌진이 윤리심판원에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정신병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있는데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최 의원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네, 재심은 당원 당규에 따라 60일 이내 심사 의결을 해야 합니다. 예. 오는 8월 말 전당대회 기간과 맞물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의원도 속한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당회 쇄신을 앞둔 기로에서 불미스러운 일과는 결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랑내랑 최삼 기자였습니다. 삼계탕 가격 보면요, 보양은커녕 푹푹 찌는 한여름이 더 덥게 느껴집니다. 어찌나 올랐는지 한 그릇에 2, 3만 원 하는 것도 허다한데요. 집에서 다른 음식 해 먹으면 좀 나을까요? 치솟는 물가에 4인 가족 한 달 식비는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보글보글 맛깔스럽게 끓어오르는 삼계탕 한 그릇. 서울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서 17,000원에 팔리는 기본 메뉴입니다. 메뉴판은 2만 원대도 여러 개, 가장 비싼 건 3만 원에 육박합니다.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도 값이 좀 올랐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물가가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 서민들한테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사 먹는 삼계탕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 가까이 오른 14,577원. 5년 전과 비교하면 4.4% 상승했습니다. 치솟는 외식비 부담에 무더운 여름 보양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간편식으로 대체하거나 직접 재료를 사서 삼계탕을 끓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해 먹죠. 너무 비싸서 밖에 못 나가죠. 집에서 닭 사다가 인삼 넣고 재료 집에서 준비해서 넣고 해 먹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식비 부담이 커진 상황. 올해 1분기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식비는 100만 원을 돌파해 106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9.7%나 오른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1년 전보다 5.4% 상승한 데 이어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월 또는 7월에서 8월엔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편의점 빵이 맛있어봐야 제과점 빵을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것도 편견입니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빵 맛을 화면으로나마 보여드릴 텐데요. 잘 팔리는 이유가 다소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가르고 갈라보고 또 갈라봅니다. 빵 속 가득한 생크림과 초코크림. 요즘 20, 30대 사이에선 이 크림빵을 반으로 갈라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반갈샷이 유행입니다. 요즘에는 편의점 빵들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편의점 빵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딛고 이 크림빵은 출시 4개월 만에 400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화제의 크림빵을 구하기 위해 광화문역 근처 편의점을 다니면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후 2시 편의점 3곳을 돌아봤지만 전부 다 팔린 뒤라 허탕을 쳤습니다. 안 나갔어요. 어디 있어요 원래? 여기 있는 자리인데 안 나갔어요.
품절 사태에 SNS에는 이 빵을 쉽게 구하는 구매 방법도 공유됩니다. 미리 또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임자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밀가루, 식용유, 유제품값 상승으로 제과점 빵 가격이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황.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맛은 예전보다 좋아진 편의점 빵의 인기가 많아진 이유입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옛날 만화 스티커를 넣어 파는 또 다른 빵은 출시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손님 예약받아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 정도예요? 8월까지 돼 있어요. 고물가 시대의 추억을 자극하는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가성비 좋은 편의점 빵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철거 현장에 세운 무려 10m 높이 가림막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코앞이 4차선 도로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이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백승현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도로 쪽으로 휘어진 철근을 떼어냅니다. 버스 정류장 천장은 부서졌고 바닥엔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견본주택 철거 현장에서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이 도로로 쓰러진 건 오늘 오전 2시 40분쯤. 가림막은 바로 앞 도로와 지하차도 진입로까지 덮쳤습니다. 도로고 몇 센치 차이가 안 났어요. 대형사고로 날 뻔했죠. 차가 많이 지나갔으면 아주 직사지 뭐. 새벽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거 작업을 하느라 오후 2시까지 일부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남양주시 측은 가림막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60대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불은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오늘 현장 카메라는 사라지고 있는 해변을 찾아갔습니다. 동해안 하얀 모래가 다 쓸려가고 소나무들이 뿌리가 다 드러났죠. 동해안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엔 그 속도가 무섭게 빨라졌습니다. 날았던 수백억 원씩 쏟아붓는데 계속 왜 이럴까? 강경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 하시동 안인사구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해안 침식 때문이라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멀쩡하던 해안도로 중간이 뚝 끊겼습니다. 인근 소나무 숲은 집안이 깎여나갔고 뿌리도 훤히 드러났습니다. 쓰러져 버린 나무도 보입니다. 해안 경계를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시설물도 무너져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 경관 보전지역. 해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보전지역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된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탓에 침식이 빨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발전소가 이제 공사하고 나서부터 엄청 많이 무너졌잖아요. 모래 주머니를 싸도 파도가 워낙 세니까 다 무너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다른 해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요. 모래가 깎이면서 계단 밑바닥이 붕 떠 있습니다. 옹벽 옆엔 성이 키만한 모래절벽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해안 침식 현상에 해수부는 3년 전 이곳에 수중망파제 3기를 설치했습니다. 들어간 예산만 200억 원에 달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제가 여기 63년을 살고 있는데 63년 동안 이렇게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백사장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피서객들도 안 들어오시고 너무 힘듭니다. 주민들은 당장 닥칠 장마와 태풍이 걱정입니다. 백사장 폭이 줄면서 파도가 마을로 넘어오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한하지. 여기 파도 올라오면 분한하지. 지금 이리 오면 무사서 혼자 못 있겠지 뭐.
지난해 조사 결과 전국 360개 해변 중 155곳이 침식 우려 또는 심각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경우는 70%를 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백사장을 메우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때 하는데 예전보다는 그렇죠. 자연의 그런 거를 막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가 더해지면서 해안 침식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심이 깊어지고 바람의 강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빈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길어진다는 거죠. 너울이 오게 되게 되면은 한 일주일 내외에 그쳤다라는 거죠. 15일 정도, 약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구온도 상승으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 드넓은 백사장도 몇 년 뒤엔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물건을 사고 환불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보이스 피싱범으로 몰렸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값이 싸고 무통장 입금만 고집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구입한 A씨. 무통장 입금으로만 구매 가능하다는 말에 저렴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기기는 받지 못했고 입금 요구만 반복됐습니다. 입금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추천인 코드를 안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입금을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소문자가 틀렸다는. 입금한 돈은 총 150만 원. 환불 요청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협박조로 보내더라고요. 말 조심하라. 우리 못 잡는다. 우리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소불위다. 같은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겨우 환불받은 B씨는 다른 피해자가 환불받는 걸 도와주려다 계좌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계좌가 전자금융사기에 이용이 되어서 정지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돈을 저한테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저렴한 가격과 할인 코드로 소비자를 현혹해 무통장 입금을 수차례 유도한 뒤 연락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이 늘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과 폐쇄도 어렵습니다. 올 상반기 적발된 해외 서버 사기 사이트는 13개, 지난 3년간 적발한 전체 사이트 수의 42%에 달할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상품 구매 전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 학회에 버젓이 표절 논문을 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1저자가 잘못을 인정했는데 다만 지도교수 이력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을 지낸 윤석로 교수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 대회.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인데 서울대 연구팀 논문을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4일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논문과 국내외 논문 10여 편을 비교해 영상을 만들었는데 단어 하나 바꾸지 않은 똑같은 문장을 인용 없이 사용한 부분들이 발견된 겁니다. 학회 측은 국제전기전자공학자학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빠른 시일 안에 논문 게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을 지도한 윤석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을 지냈고 논문의 교신 저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1저자인 김모 연구원은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고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1저자인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겁니다. 서울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직권으로 지금 연진이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월요일부터 가동시키기로 결정이 됐고요. 학계에서는 표절을 잡아내지 못한 학회 측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고즈넉한 철길 위를 걸으며 찍은 사진들, 인생 사진으로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기차가 다니는 선로 위라면 이런 사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핑크빛이 감도는 고즈넉한 시골 간이역. 삼각 지붕과 굴뚝이 1930년대 지어진 건물이란 걸 알려줍니다. 영화 촬영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서 더 좋고요. 그러니까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선로 위에 올라서고 철길 가운데 서서 양팔을 벌려 포즈를 잡습니다. 선로를 따라 걸으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선로로 기차가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역은 열차가 운행하는 역입니다. 승강장에서 관람가 사진 촬영을 하여 주시고 매일 무궁화호 6대가 정차하고 36대의 화물열차가 화본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폐역, 폐철도도 아닌 열차가 운행 중인 기차역 선로 위에서 사진을 찍거나 무단횡단하는 건 불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NS 검색해보면은 올라가서 찍은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는 반, 이거 가서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게시물도 반 확인해서 역 곳곳에 철길로 내려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승무원이 거듭 제재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최근 5년간 열차에 부딪혀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129명. 인생 사진도 좋지만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금 들리는 이 노래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팝스타 비욘세 음성을 듣다 보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있는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곽정화 기자입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지난 20일 발표한 신곡.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겼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방금 사표를 내고 왔다. 비욘세가 그러라고 해서. 비욘세 말대로 기필코 회사를 그만둘 거다라는 반응이 즐비합니다. CNN은 비욘세의 새 곡이 엔데믹 시대, 대퇴직을 위한 송가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소개합니다. Essentially sort of losing 2 years of our lives and people saying, you know, I don't want to do a job. 대퇴직은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 자발적 퇴직이 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 퇴직자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530만 명 늘어난 4,740만 명에 이릅니다. 힙합 가수 최초로 2018년 퓰리처상 음악 부분을 수상한 래퍼 켄드릭 라마도 방역용 마스크 이름을 딴 N95라는 제목의 곡을 내놨습니다. 보복 소비 열풍을 비판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계 호주인 가수 조지는 팬데믹 이후 피폐해진 빈민가 모습을 뮤직비디오에 담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국 음악계가 엔데믹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중남미 국가의 분홍색 물결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금융위기 여파로 물러났던 좌파 정권이 속속 새를 불리고 있는 건데요. 4년 전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급기야 사상 처음으로 콜롬비아까지 좌파가 집권한 겁니다. 그 사이 중남미가 앞마당이었던 미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불타는 차량, 자욱한 최루탄 연기, 경찰의 물대포. 에콰도르 수도 키토가 2주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이어져 온 에콰도르에서 지난해 우파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제 위기로 정권 교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옆 나라 콜롬비아에선 일주일 전 대선에서 사상 처음 좌파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En este día que indudablemente es histórico. Es historia lo que estamos escribiendo en este momento. 1980년대 무장 반군 세력인 M19에 몸담았던 좌파 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후보가
부동산 재벌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를 약 3%포인트 차이로 꺾었습니다. 빈곤율 42%, 실업률 13%의 경제 위기 속에서 보수 정권에 대한 실망이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Sí, señor, por Gustavo Petro. Porque yo quería un cambio para este país que ya estábamos cansados de los falsos positivos. 지난해 7월 페루, 12월엔 칠레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중남미에 잇따라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Al revisar los discursos inaugurales ante chilenos y chilenos. 외신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남미 온건 사회주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던 핑크타이드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중남미 지도를 보면 미국과 접경 지역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좌파 정권을 뜻하는 핑크 물결입니다. 10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까지 좌파 후보가 당선되면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국 모두에 좌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국의 영향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초 미국 LA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반미 3개국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좌파가 득세한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잇따라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콜롬비아의 좌경화는 당장 미국의 큰 타격입니다. 구스타보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과의 FTA 재협상과 함께 반미 선봉에 선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회복 등을 외교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권위주의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이 미국의 전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안으로는 물가 고공행진 등으로 바이든 정권의 영향력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제공 등으로 남미에서 입지를 넓힌 중국이 핑크타이드의 확산과 맞물려 미국의 빈자리를 파고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입니다. 올해 나이 29살, 어떤 선수들은 이른 은퇴를 고려할 나이에 신인 왕을 꿈꾸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신인왕 레이스에 나선 늦깎이 중고 신인들의 이야기를 김태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호쾌한 스윙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선수. 신인왕 선두주자인 29살 중고 신인 김인환입니다. 정식 지명을 받지 못해 2016년 육성 선수로 한화에 입단했습니다. 2군에 있는 시간이 길었고 군대도 현역 포병으로 복무한 뒤 작년 말에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정식 선수로 등록한 뒤 한화의 4번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스윙도 가지고 있었고 타격에서는 워낙 재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인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프로 6년 차지만 규정상 신인왕 수상이 가능합니다. 만 28세로 역대 최고령 수상 기록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신인왕 레이스는 중고 신인 선수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입단 3년 차인 SSG의 전희산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고 삼성의 김현준도 박혜민의 공백을 메우며 주가를 올리는 등 6명의 중고 신인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7년 이정후를 시작으로 5년 연속 순수 루키들이 차지했던 신인왕. 올해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중고 신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장마가 벌써 끝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주말 동안 많은 곳에 장맛비 소식이 없었죠. 장마는 끝나지 않았고요. 제주로 내려갔던 장마 전선이 내일 새벽 중부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제주에 최대 60mm, 충청 북부엔 30mm가량 예측됩니다. 또 남부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이 최대 3도가량 떨어집니다. 그래도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질 텐데요. 서울 27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밤사이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엔 장맛비가 오겠고요. 남부는 폭염 속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